안녕하십니까. 행정학 기본 강의 제23강을 시작하겠습니다. 행정학 기본 강의는 1% 행정학을 교재로 사용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23강의 주제는 정책 분석론입니다. 교재 제3편 제4장이 되겠습니다. 자, 교재를 함께 보시면서 진행하죠. 정책 분석이다. 분석이라는 것은 어떤 대안이 갖고 있는 각각의 장단점, 비용이라든가 효과, 편익 이런 것들을 쭉 계산을 해서 그것들이 다른 대안들의 비용, 편익들과 어떤 차이점들이 있는지를 쭉 분석을 하고요. 그리고 목적을 달성하는데 그것이 인과관계가 적당하게 상당한 관련성을 갖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면밀히 분석을 해서 합리적인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반 과정을 정책 분석이라고 합니다. 정책 분석은 기본적으로 지금 개념 정의에서 한 것처럼요, 상당히 계량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요. 왜냐, 각각의 대안들이 갖고 있는 편익이라든가 비용들이 어떤 측면들을 갖고 있는지를 들을 다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것들이 보통 그 수량적인 표현들로 다 계산됩니다. 화폐적 단위로 이렇게 전환이 돼서 하기 때문에 계량적 분석적 속성을 갖고요. 그리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이 대안으로서의 인과관계를 분석을 하면서 과연 이것이 이 필요한 대안인지 아닌지, 사회적으로 가치가 있는 건지 아닌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한 정치적 고려, 정치성, 가치성, 이런 측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 분석은 계량적 측면하고 가치적 측면, 주관적 측면, 이런 것들을 포괄한 분석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정책 분석과 관련된 것이 이제 체제 분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운영 연구가 있습니다. 또는 관리 과학이라고도 부르죠. 이 정책 분석의 바로 다음이 이제 체제 분석인데요. 체제 분석은 일단 좀 정치적인 요인은 덜 고려하고요. 주로 계량적인 분석에 초점을 맞춘 것이 체제 분석입니다. 체제 분석의 대표적인 방식이 이제 우리 교재에 나와 있듯이 비용 편익 분석, 비용 효과 분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적이 주어져 있을 때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아주 효율적인 대안들을 계량적 분석을 통해서 찾아내는 그런 방식입니다. 운영 연구는 특정한 목표점을 도달하기 위한 여러 가지 프로세스 중에서 가장 적합한 그 접근법이 뭐냐라는 것을 찾아내는 계량화된 기법이라고 합니다. 이 미국에서 이제 그 군대의 수송 물자 그 전달이라든가 이런 데서 최적의 수송로를 찾는 이런 기법으로서 많이 연구된 것이고요. 뭐 뒤에 나오는 이제 퍼트라든가 이런 그 기법과 관련돼서 연구된 것입니다. 자, 이처럼 정책 분석은 기본적으로 정치성과 계량적 성격을 갖고 있는 이제 문제다라는 걸 인식하면서요. 다음으로는 이 정책 분석을 하기 위한 제일 첫 단계로서 정책 문제의 정의의 단계입니다. 이 정책 문제의 정의라는 것은 정책 문제가 어떠한 내용을 갖고 있으며 그 다른 정책 문제와 어떤 점에서 경계가 있는지, 그리고 정책 문제의 해결 대안들이 인과관계를 어떻게 형성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면밀히 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이 정책 문제를 정의하는 방법들은 교재에 나왔듯이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이 정책 문제를 정의하는데 우리가 발생하는 문제가 이제 제3종 오류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오류에는
1, 2, 3종 세 가지가 있습니다. 통계학적으로요. 그랬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 뭐 발생하는 것이 가장 큰 오류가 이제 대상을 잘못 식별하는 것입니다. 또는 인과관계를 아예 잘못 설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들이 중고등학교에서 담배를 많이 핀다. 그 담배를 많이 피는 문제 발생 원인이 학생들의 도덕성 결여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버리면요, 학생들의 흡연율을 줄이기 위한 대안으로서 학생들의 도덕 교육을 강화시키는 그런 대안을 마련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못된 진단이었을 경우에는 전혀 정책 대안을 집행했을 때 효과가 발생하지 않죠. 만약 학생들의 흡연율이 높은 것이 어떤 교육의 구조적 문제, 억압적 교육, 그다음에 학력 중심의 교육, 주입식 교육이 원인이었다. 그러면은 아무리 도덕 교육을 강화해도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이처럼 어떤 문제의 진단 자체를 잘못해 가지고 인과관계를 잘못 설정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제3종 오류라고 지칭을 합니다. 자, 정책 문제를 이처럼 정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점에서 3종 오류는 의미가 있고요. 정책 문제 정의 기법에는 대표적으로 이제 경계 분석이 있습니다. 경계 분석은 정책 문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 그룹들이 관련되는 것이고요. 피해자가 있고 혜택자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정책 문제와 관련된 어떤 의견이나 또는 이해관계 이런 것을 갖고 있는 집단들과 서로 의사소통을 해가지고 이해관계의 집단을 이해관계가 없는 집단하고 면밀히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경계선을 설정하는 거. 그래서 이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집단들이 이 정책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사안들을 문제로 하고 있는지, 즉 이해관계자 수하고요, 정책 요소들을 이렇게 수직적 이렇게 도수분포표로 정리하는 거, 이것이 경계 분석의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분류 분석은 정책 문제가 갖고 있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요소들을 어떤 특징이나 기준들에 따라서 몇 개의 집단이나 계급으로 이렇게 계층적인 분석을 하는 거, 이것이 분류 분석이고요. 인과 분석은 우리가 3종 오류에서 나타낸 것처럼 어떤 정책 문제는 반드시 그것을 원인이 있거든요. 그 원인과 또 원인이 있으면 원인 A가 있고요, 원인 B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를 야기할 수 있거든요, 결과로서요. 이 원인이 어떤 관계를, 직접적 관계를 갖고 있는 건지, 다른 원인과 관련돼 가지고 또 이렇게 연쇄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지, 이런 인과관계의 흐름도,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것이 인과 분석입니다. 그 다음에 유추법이라는 건요, 정책 문제를 이제 구조화하기 위해서 비교 경험을 분석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제 교재에서 나와 있듯이 노점상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 그러면은 정책 분석가가 직접 거리에 나가서 노점상들하고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험을 통해 가지고 노점상의 문제가 뭐다,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라는 그런 정책 문제를 정의해 나가는 것이 유추법입니다. 그 다음에 브레인스토밍은 이 정책 문제와 관련된 여러 전문가들을 모아가지고 한 자리에 모여서 자유롭게 토론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은 무엇이 문제다라고 해서 의견을 통합적으로 도출해 나가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가정 분석은 이 어떤 정책 문제가 이렇게 대두됐을 때는 이러한 문제는 왜 발생한다 라는 어떤 가정들이 있거든요. 그러한 가정들에 대해서 그 가정들이 적합한 건지,
그런 그 가정을 왜 설정하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를 하는 가장 어떤 그 정책 문제 정의에 있어서 가장 포괄적인 방법입니다. 예. 자, 이상과 같이 이제 정책 문제의 정의를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으로 이제 설명드릴 것은 이제 정책 대안의 비교 평가 기준이 되겠습니다. 자, 정책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자, 이러한 정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대안들이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어떤 대안이 좋냐, 나쁘냐라고 비교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자, 이런 초이스를 할 때 그러면 무엇을 기준으로 할 것이냐라는 거죠. 예? 왜 그럼 이 정책 대안이 좋냐? 그랬을 때 그런 기준으로서 우리가 사용되는 것이 대표적인 것이 이제 효율성의 기준이죠. 예, 효율성, 물론 이제 이 효율성만을 사용하는 것은 아닌데 우리가 이제 이 경제적 효율성이라는 것을 제1의 기준으로 삽니다. 이 경제적 효율성은 이제 파레토 최적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요. 우리가 그 그림 3-5에 나와 있는 이 파레토 효율성에 대한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파레토 효율성은 이제 두 사람의 사회를 단순화시켰어요. 갑과 을의 효용이 이렇게 X축과 Y축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갑과 을의 효용이 어떤 그 관계를 갖고 있는가를 후생경계선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이 후생경계선 내지는 효용경계선이라는 것은 어떤 그 사회에 존재하는 그 소비자들이 갖고 있는 그 후생이 다른 사람의 후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관계를 설정해 놓은 도표예요. 즉 내 효용이 내 후생이 어느 정도 감소 또는 증가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효용이 어느 정도 증가 또는 감소해야 되는지에 대한 최적의 효용 수준을 얘기합니다. 즉 파레토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는 최적의 효율성 수준을 나타내는 그래프가 우리가 밖으로 볼록하게 이렇게 나타나 있는 후생 경계선입니다. 어떤 지금 자원 배분 상태가 그림에서 시점 같이 파레토 효율성 을 표현하는 그런 그 후생 경계선 내부에 있을 때 이것을 그 개선을 한다고 했을 때 다양한 점으로 이동할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ABC점 같은 다양한 점으로 이동했을 때 ABC점 모든 점이 후생 경계선 위에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파레토 효율성을 달성하는 자원 배분이 됩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자 ABC점이 다 갑과 을의 자원 배분의 상태가 다르죠. 이것은 공평성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이 공평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회후생 함수와 그다음에 사회적 무차별 곡선을 알아내야 됩니다. 이 사회적 무차별 곡선이라는 것은 이 사회적 효용 이 경제 내에 존재하는 그런 그 참여자들 즉 소비자들 간의 후생 수준의 배합이 극대화될 수 있는 그런 그 무차별적인 배합 조합점들을 우리가 사회적 무차별 곡선이라고 하고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사회 후생 함수를 기초로 도출된 겁니다. 사회적 후생 함수라는 것은 어떤 것이 어떠한 자원 배분 상태가 바람직한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이제 자유주의와 그다음에 즉 공리주의적 관점, 그다음에 극단적인 공산주의적 관점, 그다음에 롤즈적 관점, 다양한 관점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사회 후생 함수를 통해 가지고 도출된 것이 사회적 무차별 곡선이고요. 사회적 무차별 곡선과 후생 함수 효용 경계선이 접하는 점, 즉 이 점으로의 이동이 가장 바람직한
이동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 대안을 비교 평가하는 기준으로서는 효율성과 공평성의 기준이 동시에 만족돼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기준은 실현 가능성입니다. 실현 가능성이라는 것은 이제 뭐 정치적 실현 가능성, 법적 실현 가능성, 기술적 실현 가능성 다양한 것이 있어요. 자, 이러한 기준들을 사용해서 우리는 정책 분석을 시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은 정책 분석을 하는 데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어떤 대안들이 선택될 경우에 그 대안은 이러이러한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것이거든요. 즉 정책이라는 것은 미래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미래 예측과 관련됩니다. 근데 미래는 불확실한 것이죠. 이런 불확실한 상황에서 미래를 예측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미래 예측 분석의 대표적인 방법들을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눴습니다. 추정, 투사, 예측으로 나눴죠. 추정이라는 건 단순히 그 주관적 의견을 통해서 미래에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정책 델파이라든가 역사적 유추법, 그 다음에 브레인스토밍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투사라는 것은 과거에 이러한 경향이 있을 때 그 연장선으로 이렇게 갈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프로젝션입니다. 시계열 분석이라든가 최소자승법, 이런 분석법들이 대표적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예측은 논리적인 분석입니다. 즉 통계적이에요. 통계적인 분석 틀을 이용해 가지고 계량적으로 분석해내는 것이 예측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정책 대안의 미래 예측 분석 기법들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대안의 미래 예측 분석 기법들에게는 이처럼 추정, 투사, 예측에 따라서 다양한 기법들이 있습니다. 이 추정의 대표적인 방법이 이제 역사적 유추법이라는 것인데요. 그 과거의 유사한 정책 사례들을 이렇게 찾아가지고 양자를 비교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책 델파이인데요. 이것은 전문가들을 모아서 전문가들의 식견을 이게 통합해 나가는 방법인데요. 우선 익명성을 존중합니다. 그래서 이게 대면 토론하는 것이 아니라, 대면 토론하면 좀 이게 솔직한 의견들이 잘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복잡해질 수 있으니까 전문가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익명성 상황에서 어떤 의도된 질문들을 던집니다. 뭐 질문지동을 통해 가지고 이제 질문들을 쭉 따고 답변들을 모으고 그래가지고 교묘하게 이제 의도대로 이제 어떤 의견의 대립들을 유도해 나갑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정책 문제가 뭔지를 이렇게 도출을 하고, 그래서 이 어떤 그 특정한 정책 문제가 대안이 투입됐을 연결이 됐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라는 것을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서 이제 분석하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의 방법이 이제 교차 영향 분석이라는 것이에요. 교차 영향 분석은 이 관련된 선행 사건이 어떤 사건이 있느냐라는 것을 가지고서 이 선행 사건하고 현재의 사건하고 발생 가능성을 주관적인 판단에서 이제 분석하는 겁니다. 이 분석법은 이제 하나의 사건이 있으면은 다른 사건과 상관관계가 어떻게 있느냐 하는 거죠. 상관관계요. 사건 A하고 사건 B. 그러면 이것이 인과관계인지 아니면 서로 상호 공변하는 관계인지, 이런 관계들을 쭉 분석을 해가지고 사건과 사건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는 이런 분석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가 인과관계가 있으면 이것이 있으면 이렇게 발생할 것이고, 상관관계가 있으면 서로 공변하는 관계일 것이고, 이렇게 분석하는 것이 이제 교차 영향 분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브레인스토밍은
어떤 그 집단 사고를 유도하는 것인데요. 이제 어떤 특정한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난상 토론을 하게 해서 창의적 아이디어를 도출해내는 방법이 브레인스토밍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계열 분석은 보통 이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과거에 이러이러한 통계적 흐름이 있었으면은 그 후에도 계속 이러한 경향이 발생할 것이다 라고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어떤 경향치를 추정하는 방법이 시계열 분석입니다. 이 최소자승법은요, 어떤 이런 시계열 분석을 통해서 나온 자료인데요. X와 Y라는 어떤 그 변수 간의 관계 또는 타임과 어떤 사건과의 관계를 어떤 그 이렇게 경향치를 이렇게 산포도를 그립니다. 그래서 이 통계적 분석 자료를 통해서 이 점들 간에 점들을 관통하는 하나의 직선을 도출해요. 이 직선의 도출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각 점들이 이 가상적인 선과 수직적 거리, 이 수직적인 거리가 나오고요. 이 수직적인 거리들을 다 제곱해서 합한 것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선을 이렇게 도출하는 방법이 최소자승법이 됩니다. 그래서 이 X와 Y라는 변수 또는 시간과 사건과의 상관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그 관계를 도출해서 이런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방법이 최소자승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은 말 그대로 유사한 상황을 한번 설정을 해보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이제 컴퓨터에다가 어떤 그 관련된 상황 변수들을 쭉 대입을 해가지고 이런 경우에 어떻게 뭐가 발생하느냐라고 하거든요. 특히 뭐 전쟁 상황 같은 경우 시뮬레이션 많이 합니다. 이러이러한 적군이 몇 명이 서울에 침투해가지고 이렇게 어떤 교전이 벌어지고 이랬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날 것이냐 하는 것을 여러 가지 뭐 건물의 상황이라든가 통행량 뭐 이런 변수들을 쭉 도입을 해가지고요. 거기다 대입을 하면은 이런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는 어떤 답이 나옵니다. 이런 것이 시뮬레이션이에요. 상당히 복잡한 상황을 단순화시켜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이 절감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회귀분석은요, 이것도 이제 최소자승법을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회귀분석은 Y라는 것이 X라는 변수하고 어떤 관련을 갖고 있느냐 할 때 보통 이제 선형적인 그 관계를 갖고 있다라고 해서 많이 분석하는 것이 이제 회귀 분석입니다. 물론 이제 비선형적인 회귀 분석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 변수가 하나이지 않고 이처럼 두 개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하나일 때를 이제 단일 회귀 분석, 그 다음에 두 개 이상일 때는 다중 회귀 분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회귀 분석은 즉 X와 Y라는 두 개의 변수가 어떻게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고, 일전에 말씀드린 그 최소자승법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그 선형적 관계를 분석해 내려는 것이 회귀 분석입니다. 통계적 분석을 이용한 대표적인 분석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의사결정 분석법이라는 거는 이제 그 확률을 근거로 해가지고 이제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인데요. 그 우리가 표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벼룩시장을 개최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떤 그 의사결정의 노드들이 있습니다. 그건 결정점들이거든요. 이 노드를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벼룩시장을 개최하는 방법은 이제 실내의 방법이 있고 실외의 방법이 있습니다. 실내의 방법은 또 방법에 따라서 그 비가 내릴 확률, 비가 내리지 않을 확률, 그리고 실외도 비가 내릴 확률, 비가 내리지 않을 확률 두 개의 확률로 나눠지죠. 그랬을 때 이 수익금이 얼마가 발생한다라는 것들이 나오고요. 이 확률하고 수익금을 곱한 것이 기대 수익입니다. 가장 합리성을 추구하는 방법은
어떤 확률을 계산하고 그 확률 어떤 사건이 발생할 확률을 계산하고 그 확률로부터 나오는 그 수익이나 비용 등을 계산을 해가지고 그 효용을 가장 극대화시킬 수 있는 기대 수익의 방법을 찾아내는 거, 이것이 의사결정 분석의 기본 틀입니다. 자, 의사결정 분석은 그러므로 확률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이 가능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다라는 점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 의사결정 분석하고 조금 비슷한 방법으로 이제 그 계층화 분석법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1970년대 토마스 사티라는 교수가 개발한 의사결정 분석 기법으로서요. 하나의 그 정책 문제가 있으면요, 대안들이 있거든요. 대안들이 대안 A가 있고요, 대안 B, 대안 C, 이렇게 계층화되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 피라미드 계층적으로 이렇게 대안들을 이렇게 나열할 수 있다고 보고요. 하나의 대안을 해결하기 위한 이 대안들을 각각의 쌍으로 놓습니다. 쌍으로 놓고요. 이 대안 A를 또 해결하기 위한 대안들을 B1, B2, 또 여기에 대해서 B3, B4,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또 이제 C1, C2 이렇게 각각 쌍으로 다 대안들을 늘어놓고 이 대안들을 쌍대 비교합니다. 쌍대 비교해가지고 서로 장단점 비교하고 계량적인 분석들을 쭉 해가지고 대안들이 얘 대안이 우수하면은 그러면 이 대안을 실현하기 위한 얘 쌍대 비교에서는 또 어떤 대안이 하는가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최적의 대안의 묶음들을 찾아내는 방법, 이것이 계층화 분석법이에요. 이 계층화 분석법은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2000년부터 다기준 분석 방법이라는 용어로 사용해 가지고 정부 재정에 있어서 예비 타당성 조사의 분석 기법으로서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정책연구기관에서 활발히 사용되고 있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선형계획법입니다. 이 리니어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인데요. 선형계획법의 기본 아이디어는 제약 조건입니다. 제약 조건. 어떤 제약 조건이 있을 때 그 제약 조건 하에서 어떤 그 목표를 극대화하는 미니맥스죠. 제약 조건 하에서 어떤 목표를 최대화할 수 있는 또는 수익을 최대화하거나 또는 수익을 맥스하거나 비용을 미니하는 그런 분석 방법이 선형계획법입니다. 이 선형계획법은 그렇기 때문에 이 1차 함수다. 그러니까 제약 조건과 이 비용이나 수익 간의 상관관계가 1차 함수다라는 그런 전제 하에서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분석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펄트 CPM이라는 방법인데요. 이 펄트 CPM은 공정 분석이라고도 이렇게 하고요. 어떤 그 대안들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프로시저가 있습니다. 프로시저, 절차들이 있죠. 우리가 이 절차들을 액티비티라고 지칭을 합니다. 액티비티요. 하나하나가. 액티비티 A가 있고, 액티비티 B가 있고, 액티비티 C, D, E 이렇게 액티비티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액티비티들이 하는데 따르는 시간들이 있거든요. 어느 하나의 공정을 수행하는 데는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소요시간이라고 해요. 이 소요시간이 지나야지 그 일을 완성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소요시간을 갖고 있는 각각의 액티비티들은 어떤 그 흐름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 한 다음에 이걸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걸 바로 갈 수 있는 건지 이런 순서도가 그려집니다.
이 사실 그 대규모 공공정책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뭐 댐의 건설이라든가 뭐 원자력 발전기의 건설 이런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이 액티비티하고 그것의 그 소요 시간 그리고 이 흐름도 이것을 만드는 것만 해도 굉장히 전문성을 갖고 있고 하나의 프로젝트가 됩니다. 자, 이런 그 액티비티들은요, 이것을 하는데 가장 레이티스트 타임하고 얼리스트 타임들이 계산됩니다. 레이티스트 타임이라는 것은 늦어도 얼마고요. 가장 얼리스트 타임은 가장 빠르면 언제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행동들에 대해서 레이티스트 타임과 얼리스트 타임들을 다 도출해 가지고 우리가 가장 이 공정을 완성하는데 가장 장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공정도를 도출해낸다. 그것을 우리가 크리티컬 패스라 그래요. 예. 그래서 그 크리티컬 패스는 어떻게 보면은 이 프로젝트를 향후에 완성해내는 데 있어서 반드시 거쳐야 되고, 이 프로젝트의 전체 기간이라든가 효율성을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프로시저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크리티컬 패스를 찾아냄으로써 전체 공정에 대한 예상 흐름을 분석해낼 수 있다라는 것이 이 PERT CPM의 기본 아이디어예요. 자,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그 분석 기법, 정책 분석 기법이 비용 편익 분석이 되겠습니다. 이 비용 편익 분석이라는 것은 이 대안으로부터 각 대안이 갖고 있는 비용들이 있고요. 그 비용들과 또 이 대안이 도출해서 초래하는 편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안에 소요되는 비용과 편익을 계산을 해가지고 이 차이가 극대화되도록 하는 그런 대안들, 최적의 대안을 찾아내는 분석이 이제 비용 편익 분석인데요. 이 대안을 실행하는 데 드는 비용이건 대안을 실현해서 얻을 수 있는 편익건 간에 미래에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향후에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댐을 건설을 해가지고 댐을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도, 예를 들어 댐 건설하는데 5년이 든다. 그러면은 5년간 비용들이 계속 드는데요. 지금 올해에 100억 드는 거하고 내년에 100억 드는 것이 같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5년 후에 100억 들었을 때 그러면 총 비용을 500억으로 할 것이냐라는 것이죠. 그게 아니거든요. 또 편익도 내년에, 아니 5년 후에 댐 완성을 통해 가지고 700억의 편익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계속 연차적으로 800억씩 편익이 발생했을 때, 그러면 그것들의 다 합을 그냥 현재 얼마다라고 얘기할 수 있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왜냐? 현재의 1,000원이 1년 후에 1,000원과 같지 않다라는 거죠. 자, 바로 우리는 현재를 더 선호합니다. 그것을 할인의 개념으로 계산해요. 미래의 편익이나 미래의 비용을, 1년 후의 편익 비용을 현재는 얼마다라고 얘기할 때, 현재는 얼마다 할 때 그것을 현재의 가치로 만들어주는 비율을 할인율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자율하고 대칭되는 개념이에요. 이자율은 내가 지금 10,000원을 저금해가지고 1년 후에 원금 10,000원하고 더하기 이자를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현재의 가격과 미래의 가격을 비교해주게 만드는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이자율이거든요. 그 이자율을 돌려서 얘기한 게 할인율입니다. 그러면 할인율이 10%다 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1년 후에 100만 원은 지금의 얼마냐? 100만 원은 지금의 1 플러스 0.1이라는 얘기입니다. 미래. 그러니까 1 플러스 R 할인율로 나눠주는 것이 할인율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1년 후니까 1이고요. 만약 2년 후면은 플러스 1 플러스 0.1의 제곱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미래의 가치를 쭉 할인율로 해가지고 현재로 화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할인율이 0보다 큰 이상 그 미래의 가치,
미래의 편익이나 비용을 현재 가치로 환원하면요, 그 숫자가 줄어듭니다. 예, 왜냐? 우리는 인간은 기본적으로 현재를 더 선호하니까요. 이 현재를 더 선호할수록 할인율은 커질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이 정치적 할인율, 정치인들의 시간 할인율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왜냐하면 현재를 더 선호하니까요. 이 장기간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재임 기간이라는 게 딱 있어가지고 현재를 더 선호하기 때문에 이 할인율이 더 높아집니다. 자, 이 할인율의 개념을 아신다면요, 그 내부 수익률이라는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이 할인율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자율과 상관관계를 가지면서 도출되는 것이고, 미래의 수익을 현재로 어떻게 전환할 것이냐에 대한 수익률인데, 이 이자율이라든가 할인율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지 않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개념이 내부 수익률이에요. 내부 수익률이라는 것은 어떤 투자 사업의 어떤 현금 유입액이 있고 또 현금 유출액이 있습니다. 그것이 현재 가치가 서로 일치시켜주도록 하는 이자율을 이제 내부 수익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부 수익률은 이것이 클수록 사실상 이 투자 사업을 통해 가지고 내가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이 더 커진다라는 얘기가 돼요. 예. 자, 이 비용 편익 분석에서 우리가 이 순현재 가치하고 할인율, 내부 수익률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림 3-4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순현재 가치라는 거는 편익에서 비용을 뺀 것을 연차적으로 1년 후에 편익과 비용을 뺀 거, 2년 후에 편익과 비용을 뺀 거, 그런 것들을 쭉 흐름들을 현재 가치로 계속 할인해 준 값이 우리가 NPV라고 하거든요. 그 NPV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것이 이제 비용 편익의 기본적인 지향점이고요. 이 NPV하고 그 다음에 할인율, 그 다음에 내부 수익률의 관계를 분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표에 나와 있듯이요, 그 할인율과 순현재 가치는 기본적으로 역의 상반관계를 갖습니다. 이게 죄송합니다. 여기다 할인율을 넣고요. 할인율과 NPV는 기본적으로 역의 상관관계를 가져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NPV가 0이 되게 만들어주는 점을 우리가 내부 수익률이라고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내부 수익률점이 커질수록 좋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할인율이 높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우리가 이제 공공정책에서 적용되는 할인율을 사회적 할인율이라고 합니다. 예. 사회적 할인율이 높아지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점점 더 엄격해지는 거예요. 미래 예측에 대해서, 미래 예측의 그 비용과 편익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좀 수익률이 낮은 그런, 즉 순편익이 낮은 그런 사업일수록 채택을 안 하겠다. 그러니까 순편익률이 상당히 높아야지만 우리가 합격점을 통과해 가지고 공공사업으로서 선정되게 되는 그런 현상을 갖습니다. 즉 할인율이 낮으면은 좀 수익률이 낮은, 즉 순편익을 적게 도출하는 사업도 공공사업으로 채택이 돼 가지고 진행이 되는 그런 현상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 할인율을 높이느냐 낮추느냐의 문제가 상당히 논란이 되는데요. 우리가 내부 수익률점이 높은 사업일수록 이 투자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이 되기 때문에 내부 수익률 개념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그 비용 편익 분석이라는 개념은 기본적으로 비용과 편익을 각각 화폐 단위로 환산해서 그 미래의 흐름을 분석을 하고요. 그것을 현재 가치로 할인을 쭉 해서 그 차이가 극대화될 수 있는 대안을 선택하도록 하는 그런 분석 기법이고요. 거기에서 우리가 사회적 할인율과 그 다음에 내부 수익률이라는 개념을
정책에서 그 경제적 효율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라는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여기서 관련되는 것이 잠재 가격의 문제예요. 예, 잠재 가격이라는 것은 우리가 비용과 편익을 분석을 할 때 화폐 가치를 쭉 환산을 하는데요. 그런 가격들이라는 것이 시장에 제대로 된 완전 경쟁 상황의 가격, 즉 효용을 즉 사회적 가치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가격이냐 아니냐와 관련된 문제가 잠재 가격입니다. 그래서 이 잠재 가격의 문제는 우리가 불안전 경쟁 시장 상황에서 이 비용과 편익을 적절하게 선정할 때 고려해야 될 그런 요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관련된 것은 이제 비용 효과 분석이고요. 비용 효과 분석은 이 비용 편익 분석을 하기 위한 사전적 분석으로서 많이 사용됩니다. 비용 효과 분석은 모든 비용과 편익을 그 화폐 가치로 다 환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질적인 요소들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정부 정책 대안을 통해 가지고 얻을 수 있는 효과 중에서는 그래서 안전벨트 규제 정책을 시행을 하면은 어떻게 변할 것이다. 그러니까 교통사고의 건수가 줄어든다. 그다음에 그러면 사망자 수의 줄어든다고 할 때 그런 사망자 수, 사람의 생명의 가치는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라는 거죠. 생명의 가치를 이렇게 그 금전으로 환산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질적인 요소 이런 것까지도 분석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오늘날 이 비용 편익 분석에 있어서요, 이 전통적인 여가라든가 생명 이런 어떤 질적 요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 화폐 가치로 환산하는 기법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많이 willing to pay라는 방식인데요.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환경 오염 정책을 정책 대안으로 이렇게 구체적인 정책 대안으로 선택을 했을 때 그 한강의 환경 수질, 즉 수질이 개선됐을 때 그것을 화폐 가치를 어떻게 환산할 것이냐라는 거죠. 예, 그랬을 때 우리가 willing to pay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예, 이런 방식이에요. 사람들에게 쭉 설문지를 조사합니다. 당신은 그 한강물에서 수영을 하기 위해서 세금을 낸다면 당신은 얼마를 낼 의향이 있겠냐라고 이렇게 설문조사를 해요. 그래서 쭉 그것을 모아가지고 즉 기꺼이 낼 페이죠, 지불 의사를 분석을 해가지고 화폐 가치로 전환하는 이런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지금까지 그 정책 분석을 위한 합리적 분석 기법들이었어요. 아무튼 그 정책 분석은 불확실성 때문에 합리적 의사결정이 제약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책 분석가들은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방법 중에서 대표적인 방법이 민감도 분석입니다. 민감도 분석이라는 것은 정책의 효과를 도출해내는 여러 가지 그 전제 조건들, 상황 변수들이 있습니다. 그 변수들이, 그러니까 변수들 중에서는 이제 외생 변수와 내생 변수가 있거든요. 외생 변수라는 거는 정책 관리자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입니다. 예? 예를 들어서 기름값의 변동,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통제할 수 없거든요. 외국에서 전 세계적인 자원 변동이니까. 아니면 온도의 변화 이런 거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근데 내생 변수, 이것은 정책가가 통제할 수 있는 변수를 내생 변수를 합니다. 이런 변수 값들이 변함에 따라서 정책 효과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라는 것을 분석하는 것이 민감도 분석입니다. 그 다음에 악조건 가중 분석은요, 대안을 분석을 할 때, 자, 이런 상황에선 이런 정책 대안을 실시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분석할 때, 최선의 대안이 그러니까 최선의 조건이 최악의 조건으로 전환될 때, 이 조건이 최악의 상황일 때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가 라는 것을
이렇게 전환해 가지고 분석하는 기법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보수적인 어떤 그 불합리성에 대한 가장 보수적인 대안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분기점 분석은 이제 이 최선 및 차선으로 예정되는 그런 대안들이 그 대안들이 동등한 결과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어떤 어떤 그 모델의 파라미터 값들이 변화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러 대안들이 갖고 있는 최선과 최악의 최선과 차선의 그런 그 어떤 대안들이 이런 걸로 이런 결과를 나온다고 할 때 동등한 결과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어떤 값들이 변수들의 어떤 값들의 변화가 있어야 되느냐 하는 것들을 분석하는 것이 그 분기점 분석이 되겠습니다. 자, 합리적 의사결정, 정책 분석을 저해하는 요인은 이외에도 뭐 기회비용의 문제라든가 매몰 비용의 문제들이 있고요. 이런 그 정책 분석 기법들이 그 정부 현장에서 적용이 돼 가지고 실시되는 사례들이 많은데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환경 영향 평가라든가 교통 영향 평가, 규제 영향 분석, 뭐 갈등 영향 분석 등 다양한 방법들이 실정법에 근거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환경 영향 평가라는 것이 이제 말은 평가라고 하지만요, 이것이 사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대형 댐의 건설이라든가 뭐 4대강 사업에서 보듯이 그런 어떤 대형 국책공사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그것이 환경에 미치는 중장기적 그 비용과 편익들을 분석하도록 하는 미래 예측 분석 기법으로서 정책 분석의 대표적인 기법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게 특히 이명박 정부에서 이 환경 영향 평가법을 개정하면서 상당히 무력화시켰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의 내용을 굉장히 추상화시켜 가지고 대부분을 시행령에서 이렇게 규정하도록 해서 정부에서 자의적으로 이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그 환경영향 평가의 수행 기간을 정부 정책 연구 기관인 환경정책연구평가원에서 수행하도록 해가지고 사실 이건 뭐 정부가 자기가 국책사업 4대강 건설 사업하면서 환경영향 분석을 정부 산하의 연구소에서 하도록 한다. 이거 뭐 부정적인 좀 비판적인 그런 그 정책 분석이 가능하겠습니까? 사실상 상당히 어렵죠. 예. 그리고 뭐 그 평가연구위원회, 환경영향위원회라는 것도 대부분이 구성원이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름으로써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정책 분석이 이루어지는데 한계를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다양한 정책 분석들이 실정법에 근거해서 실시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개선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그 정책 분석의 실질적인 그런 그 관련 법과 실제 운영 사례들까지도 좀 관심을 가지고 보시길 바랍니다. 행정은 어차피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문제고 행정학은 실용과학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